제가 봤을 때는 이 토트넘의 경기 내용과 어떤 영향력을 좀 대변해주는 결과이지 않나. 아니 지금 손흥민 선수 또 골 넣었어요. 지금 LA 그 플레이오프 오늘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방금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한 골 하나 도움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반전 딱 끝났는데 저희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골을 넣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저희가 월요일 촬영을 시작했고요. 그 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토트넘입니다. 리그 10경기 기준으로 5승 2무 3패입니다. 사실 득실 밸런스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좋은 편이에요. 제가 볼 땐 17개의 득점 그리고 8개의 실점. 그래서 득실차로 지금 첼시보다 승점 동률 상황에서 득실차 우위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토트넘이 최근 흐름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공식 경기 5경기만 보더라도 1승 1무 3패예요. 그 전에 이제 뭐 리즈 상대로 원정 승리 혹은 웨스트햄 상대로 승리, 맨시티, 번리 상대로 승리했던 것들이 승점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거지. 굳이 면면을 좀 따져보면요, 일단 맨시티 승리 상대는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번리 상대로 승리, 뭐 이거는 사실 번리가 이제 승격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에버튼 상대로 승리한 건 그래도 세트피스에서 좀 하나의 좋은 면모를 보이면서 승리를 거둔 건데,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패배. 이번 시즌 본머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 상대로 홈에서 패배, 모나코전 챔피언스리그 상대로 원정 무승부, 뉴캐슬 상대로 컵 대회 패배, 첼시 상대로 홈에서 패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첼시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됐는데요. 첼시전 상대로 이날 홈에서 펼쳤던 토트넘이었는데 0대1로 패배를 했죠. 한 골차 승부, 어떻게 보면 약간 시소게임 아니었나? 뭐 그렇게 격차가 크진 않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골 기대값이 0.05였어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2-13 시즌에 토트넘이 나왔던 한 경기의 골 기대값과 동일한 수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몇 년이죠? 12년 만에 나온 정말 최악의 공격력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공격력에 대한 부재. 사실 세트피스를 어느 정도 보완이 득점력이 됐지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아쉬운 이제 빌드업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현재 토트넘 팬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현재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 축구를 보실 때 손흥민이 나간 토트넘,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가 새로 들어온 토트넘, 그리고 사비 시몬스가 현재 7번을 달고 있는 토트넘, 뭐가 달라졌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브랜드포드 시절부터 일단 좀 살짝 봐야 되거든요. 브랜드포드라는 팀을 지금 하위권 팀에서 중위권 팀으로 안착시킨 감독이 맞습니다. 브랜드포드라는 팀 자체가 데이터 기반의 축구를 하고 데이터 기반의 선수 스카우팅을 하면서 어떤 선수단의 알찬 보강을 하는 팀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스카우팅 안에 김지수 선수가 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브랜드포드 소속으로 독일 팀에 임대를 가 있는 상황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팀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확고하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브랜드포드에 줬던 영향력은 그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브랜드포드라는 팀과 토트넘이라는 팀의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팀, 그리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고 있는 유럽에서 36개 팀이 하나에 속한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브랜드포드 시절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잘했던 건 롱킥과 상대의 맞춤 전술을 구사하면서 특히나 강팀들을 상대로 꽤 좋은 면모를 보였다는 건데, 복병 같은 역할? 브랜드포드라는 팀을 상대할 때는 강팀들 상대에서는 무난하게 이기기에는 꽤 어려운 팀이다. 왜냐하면 강한 피지컬을 요구하기도 하고 빠른 트랜지션, 최전방에 뭐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은베모, 위사, 그리고 케빈 샤데, 뭐 이전에는 아이반 토니, 정말 속도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골고루 다른 유형의 공격 조합이 배치가 되면서 정말 경기하는 팀들이 좀 까다로운 면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피지컬적으로도 경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 강팀들 선수들 꽤 어려워요. 그래서 브랜드포드 상대하면 또 세트피스는 또 굉장히 강합니다. 브랜드포드가. 그래서 브랜드포드 쉽지 않다. 항상 이제 강팀들이 그런 면모를 겪었는데, 반대로
팀들을 잘 잡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브랜드포드라는 팀 자체에서 나왔던 강강약약의 형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으로 왔습니다. 토트넘이 물론 뭐 우승을 현재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야말로 리버풀, 아스날 같은 팀들은 아닙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하지만 4위 챔피언스리그 안에 안착시켜야 되는 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팀들을 상대로 잘 잡아내야 되는 명확한 플랜 A와 강팀들과 어느 정도 견줄 수 있는 그 플랜 A의 변형 버전이 이제는 좀 나와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에 온 이유가 돼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홈에서의 성적이 이번 시즌 너무 좋지 못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부터 이전에 뭐 누누 산투 감독까지 봤을 때 홈에서는 그래도 좋았어요, 토트넘이. 근데 이번 시즌 홈에서 지금 본머스에게 졌고 아스톤 빌라에게 졌고 첼시에게 또 졌습니다. 특히나 첼시전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후방 빌드업 시에 중원에 대한 영향력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토트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블 피벗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요. 더블 피벗, 그러니까 투볼란치 형태이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봐줄 수 있는 선수 2명을 같이 매치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벤탄쿠르와 팔리냐인데, 이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벤탄쿠르가 못한다, 팔리냐가 못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프로필의 문제예요. 이 두 선수의 궁합을 이렇게 붙여놓은 프로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쓰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팔리냐는 수비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볼을 탈취하고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고 경합에서 승리하는 정말 파이터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뭐 많은 팬들이 아시겠지만 팔리냐는 한때 풀럼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고를 제일 많이 받는 선수, 어떤 타이틀이 있을 만큼 정말 강한 경합과 태클을 정말 기깔나게 잘합니다. 볼을 딱 가지고 오는 그 피지컬적인 경합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그러면 이제 벤탄쿠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봐야 되는데, 벤탄쿠르도 후방에서 빌드업을 아주 매끄럽게 이 선수를 중점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유형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센터백이 볼을 잡았을 때 후방 빌드업의 가짓수가 없습니다. 너무 제한적이에요. 풀백으로 가는 게 가장 많고, 풀백은 안쪽으로 패스를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깥쪽으로 패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센터백, 풀백, 사이드로, 이렇게 측면으로 애둘러서 나가는 형태의 빌드업인데, 이런 거는 모나코전에서도 지금 꽤 많이 나왔었고, 모나코전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경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로메로가 빠져 있을 때는 정말 이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로메로가 없다면 그 자리에 단소, 판더벤이 나오고, 단소, 판더벤 그리고 뒤에 이제 비카리오인데, 비카리오 후방 빌드업 안 됩니다. 단소도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더벤만 믿고 후방 빌드업을 하는 건 반더벤도 볼을 매우 잘 차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할이 소화가 안 되고요. 왼쪽에 스펜스는 후방 빌드업을 하는 풀백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이제 포로가 관여가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판더벤과 포로의 롱킥으로 지금 후방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태. 그거는 후방 빌드업이라고 볼 수 없고, 볼을 전방으로 옮기는 형태를 그런 식으로 취하고 있는 거라, 사실 상대하고 있는 팀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너무 편하죠. 이게 바로 이제 첼시전에 나왔어요. 첼시가 토트넘 같은 경우에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맨투맨으로 구조로 바꾸면서 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비 시몬스에게도 귀스토가 바짝 붙고, 카이세도가 거기서 딱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분배를 시킨 가운데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 카이세도를 필두로 한 공격진들, 뭐 주앙 페드로 그리고 네투, 이런 선수들이 가르나초까지 전방의 센터백들 그리고 수비 선수들을 한 명씩 다 잡아버리니까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롱킥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토트넘이 롱킥을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야, 걔는 롱킥 잘한다며, 롱킥으로 빌드업 한다며. 이 상황을 지금 다시 돌려보면요, 첼시가 원하는 구조로 지금 롱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토트넘은 롱킥을 강요받고 있고 첼시는 그 롱킥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아무리 후방 빌드업에 롱킥에 대한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첼시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첼시가 원하는 상황으로 계속 토트넘은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롱킥이 나오다 보니 첼시 입장에서는 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압박 구조 가져가면 비카리오 쪽에서, 단소 쪽에서, 아니면 포로 쪽에서 롱킥이 나올 거야. 킥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는 루트가 되어 있다 보니, 그러면 롱킥 나오면 센터백들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바로 리커버리 들어가서 볼 소유권 따내고, 아니면 후방 빌드업에 무리한 패스가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또 공격 잘라서 공격 전개하고, 이런 형태로 완전히 첼시가 이 토트넘을 짓눌렀어요. 토트넘은 정말 극악의 득점 장면을 만들어냈다. 정말 공을 가지고 있었을 때 효율성과
효과와 영향력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이 사비 시몬스의 폼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를 봤을 때 벤탄쿠르 팔리냐면 사비 시몬스가 그래도 관여가 돼야 되는데 사비 시몬스가 내려오면서 벤탄쿠르가 올라가는 이 위치 익스체인징이 일어나면 그래도 구조를 현실적으로 조금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비 시몬스까지 밑으로 내려오는 건 제가 볼 때 후방에 숫자가 너무 많게 돼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더블 피봇에 대한 다른 프로필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베리발이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르는 이런 어떤 저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선수 바로 메디슨에 대한 존재가 조금 부각이 됩니다. 이 메디슨에 대한 이탈이 현재 프랑크 감독에게는 좀 꽤 크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당장 겨울 이적 시장에 저는 프로필 맞는 선수를 임대로라도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그러면 더블 피봇에 대한 파트너를 그동안 어떻게 가져갔는지도 중간에 한번 보면 좋은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더블 피봇 브랜드포드 시절입니다. 그래서 2019-20 시즌부터 쭉 보면요. 노르가르드와 마티아스 옌센을 필두로 한 더블 피봇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앙의 더블 피봇의 중심이 됐던 건 노르가르드였다. 근데 노르가르드는 뭐 되돌릴 수 없는 아스날로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위치적 이중 피봇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현재 이제 토트넘에서는 이러한 어떤 매치 포인트를 찾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부터 10월까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XG 값을 정리한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면요. 일단 정말 특이한 게 1라운드부터 지금 쭉 보게 되면 벌리전은 3대0 승리했는데 XG값 1.9입니다. 맨시티전 2대0 승리했는데 XG값 1.2고요. 본머스전 0대1 패배했을 때 0.17이에요. 웨스트햄전 3대0 승리했을 때 1.5, 브라이튼전 원정에서 2대2 비겼을 때 1.19, 울버스전 홈에서 1대1 비겼을 때 0.8, 리즈전 2대1 승리했을 때 0.69, 아스톤빌라 1대2 패배했을 때 1.5, 에버턴전 3대0 승리했을 때 2.0입니다. 골을 넣은 것보다 골 기대값이 항상 낮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골 넣을 만한 확률, 어려운 확률에서 골을 넣었다라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골 기대값만 보면 3골을 넣을 만한 경기인데 결국에는 골을 넣을 만한 이 환경이 1.9밖에 안 됐다. 골을 넣을 만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경기들의 이 XG 값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토트넘의 경기 내용과 어떤 영향력을 좀 대변해주는 결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표입니다.